다음은 이제 텍스트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음, 일단 요 세 번째, 그러니까 2번 항목을 잠깐 건너뛰고 3번 항목부터 다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3번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그 지금 극 중에 극이라고 하면 국가입니다. 국가 안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나이는 70대예요. 그리고 국가 안에서 플라톤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플라톤 대화편 전체를 통틀어서도 플라톤이 나오는 장면은 한 두 장면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플라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되는 장면은. 이 되게 신기하죠. 근데 요 국가 안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아데이만토스하고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은 누구냐 하면 플라톤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인물들은 그게 자주 등장시키는데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는 이 플라톤이라는 양반이 에 대한 정보가 자기가 써놓은 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플라톤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 나오냐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는 사람이 쓴 이건 기원 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레니즘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대 지중해 세계에 있었던 여러 철학자들의 행적들을 모아서 정리한 이른바 세계 최초의 철학사 책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 이제 플라톤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플라톤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플라톤은 잘생겼습니다. 미남이었어요. 플라톤 조각상을 보시면, 뭐, 물론 이게 현대적인 미의 기준에 잘 맞는 그런 미남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이게 호남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 플라톤의 이제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것들 보면 이제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리고 되게 이제 제가 근육질이고 매우 균형이 잘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조금 뭐, 우리 사회가 되게 어떤 뭐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그런 사회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는 이 당대 아테네 사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아테네 사회는 매우 철저한 외모 지상주의 사회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 이러면 이렇게 정직하다. 그럼 정직한 거랑 잘생긴 거랑 사실 별 관련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감각으로는.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리스에서는 잘생기면 정직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힘도 세고 용기까지 있는 겁니다. 총체적인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어. 정직한데 못생겼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한꺼번에 딱 외모를 통해 드러나는 이런 세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플라톤은 그야말로 이제 이 당대의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금수저였었어요. 집이 잘 나갔거든요. 집이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그 아테네 사회에서 그래도 목에 힘 좀 주는 명문가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의 플라톤은 이제 정치가 같은 게, 그러니까 그냥 보통 명문가 자제들이 가는 코스로 갔다면 아마 민회에서 꽤 이제 한자락하는 정치가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플라톤은 한 20대 요 무렵에 플라톤은 뭘 지망했냐면 극작가를 지망했습니다. 극작가라고 하면 비극 작가죠. 소포클레스나 뭐 에우리피데스나 뭐 아이스킬로스 같은 이 극작가를 지망했었어요. 이 극작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시대의 작가라고 하면은 뭐 얼마 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처럼 혼자서 이렇게 되게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지어내는 이런 식의 그림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요 고대 아테네의 비극 작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왜냐하면 비극 대회를 하거든요. 비극 대회를 해서 이제 극을 막 몇 편을 동시에 하루에 올려.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우승자를 가립니다. 그럼 이 우승자는 굉장히 큰 이제 명성을 얻는 막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극 작가를 지망하던 청년이었어요, 플라톤은. 근데
이 비극 작가를 지망하고 꽤나 잘 사는 집에서 매우 이 호랑방탕하게 살던 청년 플라톤 앞에 누가 나타나냐? 소크라테스가 나타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이 플라톤의 인물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인물상이었었어요.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 조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코가 하늘을 향한다고. 콧구멍이 하늘을 향한다. 들창코였다는 얘기죠. 들창코였다는 얘기고, 요 조각상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게 머리가 좀 벗겨졌습니다. 머리가 벗겨졌고, 근육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근육은 이렇게 잘 각지고 균형 잡힌 근육이라기보다, 이 생활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근육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배도 좀 나오셨고, 팔 근육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키는 조금 작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봐도, 뭐, 아주 좋게 얘기해갖고 평범하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도저히 잘생겼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되게 잘 알려진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그 가업, 직업,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직업은 석공이었습니다. 돌 쪼는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릴 때 이 소크라테스가 아버지가 일하는 그 돌을 이렇게 작업하는 작업장에 어린 소크라테스가 와고 망치질을 하면서 노는 모습을 딱 보고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크라테스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야, 얘는 아주 훌륭한 석공이 되겠다라는 이 부모의 기대를 받고 가업을 잘 잇겠구나 했는데 잘할수록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얘가 힘만 셌던 거야. 석공 작업에 필요한 어떤 이 섬세함과 이런 밸런스가 별로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직업은 석공이긴 했지만 주로 하는 일이 고 돌을 쪼는 작업은 아니었죠. 주로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아고라에 나가서 아침에 탁 해 뜨고 눈 뜨면 대충 씻고 대충 먹고 아고라에 나가가지고 아고라 그 광장에서 막 잘난 척을 하고 있는 아테네인 한 명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너 이렇게 뭐 네가 뭐 아는 척 하는데 이게 맞아? 이게 물어봐. 계속 물어봐요. 꼬치꼬치 깨물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결국은 아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무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소크라테스가 주로 했던 일이죠. 그래갖고 적이 많았어요. 소크라테스는. 멱살을 잡힌 일도 있고 심지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여기서 또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렇게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이제 바짝 그 궁지에 몰려가지고 영혼까지 털려버린 이 사람한테 소크라테스가 두드려 맞거든요. 두드려 맞는 그 소크라테스한테 이제 소크라테스의 지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을 재판에다가 이게 민회에 신고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해라, 고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한테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사람한테 했던 대답이 뭐였었냐면, 야, 너는 걔한테 물렸다 그래서 걔를 민회에다가 고발하니?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요런 이미지가 이제 보통 소크라테스,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소크라테스의 어떤 행적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요거를 보면 또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지금 소크라테스가 멱살 잡히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이 일련의 행적들을 보면 뭔가 연상되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 않나요? 술통에서 사셨던 분?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죠. 이른바 견유학파라고 불리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제자였었던 플라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요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적 논박술, 엘렌코스라고 부르는 논박술. 상대방의 주장에 전제를 물어서 전제가 모순된다는 점을 드러내 갖고 그 주장을 아주 뿌리부터 침몰시키는 요런 형태의 논변술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소크라테스의 큰 영향권 하에 있는 요런 식의 논변술을 주로 다뤘었던 메가라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소크라테스 이후에 고대 그리스 철학 학파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쫙 모였다가 확 흩어지는 요 양상을
띈다라고 하는 점이 이 역사적 인물로서 소크라테스한테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명문가의 자제고 아주 귀하게 크고 금수저에다가 잘생기기까지 하고 운동도 잘했으며 극작가를 지망했고 극작가를 지망할 만큼 글솜씨도 매우 좋았던 전도 유망한 청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때도 재밌는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 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만나기 전날 꿈을 꿨대요. 마치 태몽처럼. 왜냐하면 정말 순백의 하얀 백조가 소크라테스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백조가, 하얗고 어린 백조가 앉아 있었는데 이 백조의 날개가 점점 커니 창공을 향해서 나갔다. 요런 식의 꿈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느 지인의 소개로 소크라테스를 이제 만나러 플라톤이 왔어요. 그랬더니 요 만나러 온 플라톤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바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네가 그 백조였구나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쓴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꿈을 꿨었대요. 여기서도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사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꿈 해몽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냥 막 집에 불나는 꿈 꾸면은 로또 사라 그러고 뭐 무슨 개 보면 개꿈 되고 근데 막 뭐 자기 집 방문을 열었더니 막 돼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이럴 때도 또 복권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꿈 해몽이 있잖아요. 어떤 꿈에 나타나는 뭐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코드들이. 근데 요때 고대 그리스에서 그 백조가 상징하는 바는 뭐였냐면 아폴론이었었어요. 아폴론 신. 예. 근데 이 아폴론 신이 또 상징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기하학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되게 잘 정리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형상적인 어떤 것, 이런 거, 수학적이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 아폴론 신이 상징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야기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매우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를 나누고 이게 전도 유망한 청년 플라톤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어떤 계기를 제공했었다. 요때 그냥 만나기만 했으면 우리가 플라톤 저작을 읽은 일은 사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나고 7년 있다가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합니다. 왜 내 계산은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맥북을 쓰는데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네.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런 이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지 않았다면 플라톤은 이후에 그런 형태의 철학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처형이 플라톤에게는 정말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진행을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국가라는 저작을 놓고 보면 이 국가는 사실 플라톤의 어떤 철학적 작업 전체에서 중간 결산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거의 대략 한 20대 후반부터 70대 정도, 70대까지 이 집필 활동을 계속 하는데, 근데 요때 지금 이 국가가 완성된 시기가 대략 한 50대 중후반? 요때쯤 완성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초기 말이니까 한 30대 정도의 일권 집필을 끝내놓고, 이제 다른 여러 작업들을 하다가 나머지 부분을 50대에 이르러 갖고 다 썼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 행로에서 한 반 정도를 거의 이 국가 지필에 바친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초기나 중기 저작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유의 특성들이 국가라는 저작 안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고 보통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든 중요한 문제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글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글로 작업하는 걸. 이거는, 이 감각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학자들이, 요즘 학자들이 주로 하는 작업은 글을 쓰는 거죠. 논문을 막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막 그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랑 씨름을 하면서 옆에 참고 문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고 문헌도 요즘은 쌓아놓지 않죠. 웬간하면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제 참고 문헌을 다 이렇게 하고, 대본 싱크 같은 걸로 참고 문헌 목록을 정리하고, 뭐 다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혼자서 글을 써서 작업하는 게 이제 보통 현대 학자의 이미지인데, 고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이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툴이 현대처럼 원활하게 발달한 상태가 아니죠. 이때 뭐, 그 글 쓰는 도구라고 하면은 뭐 철필에 뭐, 잘 이렇게 펼쳐놓은 파피루스나 가죽이나 뭐 이런 거예요. 아직 종이 발명 이전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석판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쓰는데 이렇게 막 쓰는 게 뭐 그렇게 익숙한 행동이 아마 사실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철학에 접근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소크라테스는 글을 쓴다고 하는 건 어,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생한 뭔가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학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뭔가, 이게 뭐냐면, 대화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불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글로 쓰면 잘 정리가 되고, 생각을, 사유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갖고 쭉 이어나가는 거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말하고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튀어오르는 아주 번뜩이는 영감 같은 거는 글을 통해서는 찾아내기가 사실 조금 쉽지가 않죠. 오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도구가 잘 발달돼 있으면 그런 순간이 글을 쓸 때에도 묘사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으나, 이 뭐 한자 옮기는데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큰 공을 들여야 했던 과거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실제 무슨 언급 같은 게 남아 있냐면은, 글로 써놓으면 이 사유가 둔해진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거든요. 글로 옮기면.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거를 대부분 하지 않았고 글을 안 썼습니다. 근데 그 말은 또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소크라테스 본인의 말이라기보단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쓰거나,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쓰거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부 해석이 들어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운표 쳐서 제가 묶어놨죠. 어,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실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 아,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남겨놓은 글들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쓴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안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일화, 그것들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우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그 팬이었고, 거의 소크라테스 바였던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회상이라는 작품, 회상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게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서 몇 군데 나오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언급, 이 정도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서 나오냐? 플라톤의 대화편들에서 나옵니다. 플라톤 대화편들의 주인공이 대부분 소크라테스거든요. 주인공 대부분 소크라테스예요. 대화를 주도해가는 질문자로 소크라테스를 항상 등장시킵니다. 플라톤은. 이런 거. 근데 후기로 가면 이 대화의 주인공이 조금 바뀌어요. 뭐 저기 어디야, 엘레아에서 온 손님이라든가. 그 이걸 이제 보통 한국어 번역판들에서는 방문객이라고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식의 손님으로 바뀌거나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저작에서 주인공은 소크라테스가 나타난다. 그건 뭐냐 하면,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렇게 말했는지가 살짝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또 어떤 식의 해석이 있냐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 보통 초기 대화편들이라고 하면 뭐뭐가 꼽히냐면 변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그리고 크리톤, 파이돈, 향연, 이런 작품들이 이제 보통 초기 대화편으로 꼽히는데,
요 초기 대화편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실제 소크라테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어,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초기 대화편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크라테스, 실제 생전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자의적으로 막 쓸 수가 없었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럼 보는 눈이 많이, 야, 우리 선생님이 언제 이런 말 했어? 라고 막 플라톤한테 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모습은 아마 플라톤 자신이 이걸 쓸 때 최대한 실제 소크라테스의 모습에 가깝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잘 몰라요. 이 감각이 실제 리얼한 인물상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또 나중에 생긴 감각일 수도 있어서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추정은 그렇게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특히나 이 초기 저 대화편들 중에서도 소크라테스의 변론 있잖아요.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변론을 막 펼치는 이 장면은 특히 소크라테스 자신의 모습에 가장 가까웠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법정이라는 특성상 보는 눈이 훨씬 많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거의 어떤 르포 작품처럼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막 변론이 벌어지고 있던 그 재판정에는 플라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없었다는 이야기도 사실 있어요. 플라톤이 병이 나갔고 소크라테스의 처형 당일에는 가지 않은 거는 거의 이제 확실한데 재판정에도 갔나 안 갔나 이거는 이제 좀 불확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변론장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플라톤이 아마 최대한 자세히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그럼 어떨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국가에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아마 실제 소크라테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도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한참 지난 후에 좀 쓰여졌고, 그리고 요 가상의 요 국가 대화편을 이끌어가는 설정 자체가 약간 좀 이 설정부터가 뭐라고 해야 돼? 음, 플라톤이 좀 주도 면밀하게 짜놓은 면이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여기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의 어떤 핵심적인 정신을 잘 이렇게 농축해갖고 마치 자기가 소크라테스가 된 양 자기 생각을 쓰는 형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